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오늘은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 이것은 미국이 독립해서 자유국가를 세운 그 1800년대에 가장 모범적인 그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 면에서 다소 복잡해지고 혼탁해진 그런 점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은 미국 건국 당시에 미국 민주주의를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토크윌의 그 미국 민주주의, 이 책은 하나의 고전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크윌은 1805년에 프랑스 노르망디의 그 귀족 가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프랑스 혁명이 있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죠.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이제 일어난 그 프랑스 대혁명, 이것은 수많은 폭력과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지만 여전히 프랑스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나폴레옹의 독재 체제, 그리고 왕정 복고, 다시 1830년도에는 7월 혁명에서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또 들어서는 등, 이와 같이 이제 프랑스는 공화정과 왕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속에서 이제 토크빌은 불안한 그런 속에서 하급 하나의 그 법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6세 때 이제 법학을 공부를 하고 22세 때 베르사유에서 법관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도 하고 해서 이 법관 생활을 그만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1830년도에 이 부르봉 왕가가 몰락을 하자 정치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관 직업을 그만둘 생각으로 미국 시스템을, 교도소 시스템을 좀 연구를 하겠다 하는 명목으로 이제 미국 여행을 신청을 합니다. 그 후에 1년 후에 이것이 허락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재정적인 지원 없이 자비로 갔다 와라 하는 그 여행이 됐죠. 그래서 토크빌은 신생국가 미국의 친구 한 사람하고 같이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토크빌은 미국의 그 신생국가 미국의 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속에서 여행기처럼 한 2년간에 걸쳐서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바로 1835년도에 출간된 미국의 민주주의 그 1권입니다. 이 1권이 출판되자마자 유럽과 그 미국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토크빌은 그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되는 등 이 인생에서 중요한 그 토대가 된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 후에 한 5년 후에는 이제 미국 민주주의 2를 2권을 발간을 했는데, 이것은 다소 이론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출판 후에 주목을 받았다가 그 후에 한 100년 동안은 좀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쯤 돼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이 전체주의로서 집권을 하고, 그리고 1950년대에 미국의 그 메카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책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계기로 전체주의로 급속하게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 100년 후에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그 토크빌이 생각하기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상당한 복원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잘 발전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그 미국 민주주의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948년도에 건국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그 민주주의인데, 이것은 과연 잘 오늘날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좀 불안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유지돼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토크빌의 그 저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어떤 가설적인 결론을 도출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빌의 여행은 1831년도 4월서부터 한 9개월 동안 미국의 동북부,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그 남부, 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오는 그런 그 여정이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주제, 미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뉴 잉글랜드 해안에 정착한 이주민들 간에는 확실한 평등이 존재했다. 간혹 사람들이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권력을 가진 자들도 있었지만 세습이 가능한 귀족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족제가 없는 그런 평등 사회로 미국이 출발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은 Far and Away라고 하는 그 미국 영화가 있는데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영화죠. 그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서 이제 이 말을 타고 경주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땅 이걸 클레임을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니콜 키드만은 아일랜드의 그 지주의 딸이에요. 귀족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고, 뭐 톰 크루즈는 평민이지만 이렇게 사랑을 해서 이제 거기서 같이 나중에 그 장면을 보면은 부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모든 그 평등한 사람이 모여 살게 된 그런 땅이 신대륙 미국이죠. 이러한 그 자연적인 평등, 어떤 조건의 평등,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불만이 없고 새로운 감정과 어떤 습속이 이렇게 미국적인 그런 습속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치 한국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 양반 제도가 근세에 들어서 가보 개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없어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양반 제도가 없어진 그런 거하고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 상태의 어떤 평등, 다시 한번 그 책의 내용을 좀 보자면은 미국 국민들 사이의 생활 상태의 전반적인 평등만큼 강렬하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 평등, 프랑스의 평등은 이 평등을 추구했더니 전체주의로 빠졌죠. 그런데 미국은 평등을 추구했더니 자유국가가 됐다. 이 말에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그 중의적인 내용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당한 평등의 열정, 이것은 모든 이해가 지금보다 나아져서 평등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박한 평등은 이것은 강자를 약자의 위치로 끌어내려서 평등에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에 이거는 어떤 자유 상태의 불평등, 이거보다도 오히려 불평등하지만 나는 부자유하지만 그래도 평등한 게 낫다, 이런 거를 좋아하는 평등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긍정성을 기초에서부터 붕괴시키는 평등이 바로 그 후자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상향식 평등은 자유를 증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것과 이제 결부가 되는 하나의 서브 가설은 강자를 끌어내리는 하향식 평등은 자유를 붕괴시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서 미국의 그 첫 인상에 대해서 토크빌이 본격적인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뉴욕에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그 중요한 인사들도 만나고 하면서 일기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 그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국민의 습속에 그토록 강렬하게 영향을 미친 도덕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첫 번째 요인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적 영성이 될 것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미국처럼 종교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모든 예배가 자유롭고 또 존중된다. 어느 종교도 갖지 않는 사람은 분량대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이미 내가 미국 사회는 상인 계급 하나로 구성되었다고 언급했듯이 미국인들은 오직 하나의 관심, 즉 서로 간에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쟁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자 꽁무니를 쫓거나 아무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은 미국에 없다. 상업과 산업에 종사하려면 하루 종일 시간을 바쳐야 한다. 셋째, 미국인들은 우리 프랑스인들보다 냉철한 기질을 가졌다. 그래서인지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들에게 종교는 도덕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쭉 읽어보면은 이거는 후일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가장 도덕의 바탕이 되는 그 신앙심, 이것과 우리가 흔히 천박하다고 매도하는 상업 정신이 잘 결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자본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미 토크빌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은 하나의 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 윤리의식의 바탕을 둔 사람들이 경제와 산업을 일으킬 때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서브 가설로서는 교양 있는 시민, 건전한 판단 능력을 가진 중산층이 두터운 층을 이룰 때 민주주의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서브 가설 2는 종교적인 영성을 가꾸는 일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 정신은 개인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늘 그 불완전한 약한 존재임을 인식을 하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렇게 애쓰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러한 이중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점에서 오랜 그 화엄 불교의 전통이 있고 고급 그 유교의 전통을 500년간 이렇게 갈고 닦았고, 그리고 근세 이로서는 이제 정통 미국, 영국의 그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가 됐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동의 어떤 신정 정치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럽의 신정은 아니지만 국교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민주주의에 유리한 그런 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서브 가설로서는 프랑스 혁명식의 민중에 의한 혁명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서 속에서 점진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이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그 철학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제, 자치정신, 그리고 미국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습속,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운 집회, 미국의 어떤 마을마다 그 타운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치를 하는 그 타운 집회가 있죠. 이 타운 집회가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는 초등학교 학교들이 학문에 대해서 갖는 관계와 같다. 타운 집회에서는 자유가 주민들이 손에 닿는 범위에 들게 되며, 그런 집회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누리는가를 가르쳐준다. 한 국가는 자유로운 정부를 세울 수도 있지만 자치제도 없이는 자유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메리카에서 찬탄에 맞이하는 것은 이 지방 분권의 행정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것의 정치적인 성과이다. 국가 이익은 전체 합중국 국민의 열렬한 관심의 대상이며, 시민은 누구든지 국가 이익이 마치 자기 자신의 이익인 양 열렬한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그 애국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호에서 선상에서 이제 41명의 청교도가 마치 정부를 스스로 구성하기 위한 그런 그 서약을 합니다.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벌써 이제 그 어떤 자치에 의한 주권 재민, 사회 통제를 위한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그런 전통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생활 습관 속에서 발견되는 미국 민주주의, 이런 그 제도와 여러 가지 습속, 이 문화, 이거는 미국 민주주의의 하나의 토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민주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 미국 먼저 국민의 어떤 생활 태도, 습속을 민주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는 어떤 타운이 개척이 되면은 스스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면서 거기에 학교를 자치적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금을 같이 걷어가지고 보안관을 고용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래서 식민지 시절서부터 벌써 이런 그 결사의 전통이라든지 자치의 전통이 익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운 미팅, 이런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것이 상상을 통해서 그 미국의 애국심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타운, 그 다음에 어떤 이 카운티, 나아가서 그 스테이트 2,
이거 다 마찬가지 아니냐. 결국은 이 미국 전체의 어떤 그 애국심, 이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 모두에게 그렇게 불어나오는 것은 바로 이 자치에서부터 출발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습속에서 이 자치 정신인 거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의 전통이 좀 깊은 나라고, 시민결사체를 만들어도 이제 늘 중앙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을 기대를 하죠. 이거는 진정한 자치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브 가설로서 지식과 어떤 덕성의 평준화, 이것은 정치적 평등, 자치의 그 밑거름이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교육에서 시민 정신을 키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이 자치 정신,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공화의 정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나하고 직접 당장에 관련이 없는 일이다 하더라도 전체의 어떤 그 공화의 정신,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간과하지 않는 그런 이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역사교육, 이것은 그건 한 15년 이렇게 왜곡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나의 일상생활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방치한 채로 이걸 오늘날 이렇게 방치가 되는 그 세월을 흘러오고 있는데,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정신, 이런 그 공동체적인 자체 정신이 없는 속에서 우리의 그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체주의를 막는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정치는 군주제나 귀족 정치보다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지만, 일단 그 실수를 인정할 경우 바른 길로 복귀할 가능성도 역시 더 높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토크빌은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 제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운의 그 자치라든지 주정부, 그 다음에 연방과의 어떤 균형, 그리고 상권 분립, 독립된 사법부, 여론이나 대중의 압력에서부터 이 자유로운 그런 강직한 판사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판사는 늘 헌법 정신에 기초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원제, 대중의 어떤 그 여론에 휘둘려 있는 다소 휘둘리는 하원에 비해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상원이 또 있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 입법부 다수의 독재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권력의 이 견제와 균형, 이런 장치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또 전통적으로 연방 헌법에서 외교를 대통령과 상원에게 위임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 3분의 2의 비준을 통해 가지고 조약을 비준을 하죠. 이거는 시민 여론으로부터 외교를 보호를 하고 일종의 엘리트의 영역으로서 남겨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이 조약, 일본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해결을 했었던 그런 거를 징용 배상을 개별적으로 또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어떤 판사가 이거를 그런 식의 어떤 판결을, 외교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함으로써 오늘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세게 이 땅에 불어닥치는 것을 생각하면은 미국이 왜 이런 그 외교의 영역, 이걸 특별하게 상원과 그 대통령의 영역으로 남겨놨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설 네 번째는 민주주의를 전체주의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인간은 악에도 이렇게 휘둘릴 가능성이 큰 것이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다 하는 실질적인 인간을 상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자유로운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인간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전제로부터 변질된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히틀러라든지 오늘날 최근에 그 IT 사태,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이 참혹한 그런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가 잘못될 그런 국면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안전장치가 차곡차곡 중첩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설, 하나의 서브 가설로서 무책임한 선동가라든지 선동에 잘 넘어가는 국민이 있을 때 이런 방파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력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치란 자신의 신념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막스 베버가 얘기를 했다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정치가는 미국은 점령군이다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미군 철수를 드라이브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한국의 민주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이 미군이라고 하는 이 안전망이 없을 때, 우리의 동맹국이 없을 때 과연 한국에 투자할 만한 그런 글로벌 이 경제적인 어떤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전혀 기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물처럼 투자됐던 자본마저 다 빠져나갈 것이다. 그랬을 때 한국은 하루아침에 붕괴가 될 것인데 경제적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질 것이고요. 이런 것을 뻔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치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쉽게 한다. 뭐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어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로 또 포함된 어떤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원자 발전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가장 막강한 경쟁력을 구축을 했었던 이 산업을 갖다가 일거에 폐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일종의 선동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런 선동에 잘 넘어가지 않는 이런 국민이 있을 때 이 제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파제 이것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마저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오늘 다시 읽으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튼튼하게 토대를 잡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